안녕하세요. 더비의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1강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좀 하셔야 더 그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하시고 페이지는 따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 옆에 펴놓으시고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강입니다. 챕터 2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서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제가 개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왜냐하면 의미 없는 숫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단위가 되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하고 20이라는 숫자는 되게 커 보이지만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게 킬로그램인지 그램인지, 뭐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밀리리터인지 리터인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7페이지고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중 우편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편 영문은 보편적과 선택적 우편 업무로 구분된다. 맞죠? 답 1번이네요. 1번.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것에 대한 정의들, 선택적인 것에 대한 정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30kg까지, 뭐 20kg까지, 뭐 키로 단위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가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평소에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택이라는 것은 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안 다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게가 더 많아져서 보편적 업무에서 뭐 무게가 더 많아져서 안 다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택적 업무로 한다, 그러니까 추가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20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20kg가 아니죠. 2kg죠. 2kg. 그러니까 숫자가 20이라 되게 많은 차이가 나지만 2냐 20이냐 실제 보시면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2kg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2kg을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자, 소포 우편물은 20kg죠. 20kg. 그래서 3번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자,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한다. 아니죠. 그래서 4번도 선택적 우편 업무에 해당한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좀 쉬웠네요. 근데 요 20이냐 2냐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맞죠? 여기까지는. 자,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선택이다. 선택적이다. 어떻게 되는 거죠? 2kg 초과죠. 초과인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20kg 초과 하는 소포 우편물. 선택적인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위 1, 2번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자, 여기까지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도 이것과 이것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도 선택적으로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우편법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전지전능하지는 않죠. 사실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답입니다. 대통령이.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2번에서는 보편적인 걸 보셨고 3번에서는 선택적인 걸 보시겠습니다. 자, 1번 3kg를 초과하는 통상. 자, 3이 아니죠. 2죠. 2번 30kg 아니죠. 20kg죠. 20kg.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영무가 결합된 서비스. 자, 맞네요. 그죠? 다른 기술 또는 영무가 결합되어 있다면 그거는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죠. 보편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아니라 선택,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번이 답이 되겠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목적으로 한다. 자, 뭐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불평등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불평등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우편 서비스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적뿐만 아니라 보편적도 마찬가지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넘어가시면 4번입니다. 다음 중 송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하죠. 이런 거. 그렇죠? 며칠이냐 이런 것들. 자,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내란 말은 3일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3일째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5월 7일이다. 그러면은 7일 넘어가서 8, 9, 10일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10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길 특급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 가는 게 이길 특급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것도 이제 질문방에 많이 올라오셨는데, 제주도는 원래 그전에는 이길 특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가는 걸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2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2일 이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주도는 그러니까 이길 특급이 없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는 이길 특급을 안 합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하죠. 제주도 내에서는 하고, 왜냐하면 모든 우체국이 다 이길 특급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 제주도 바깥쪽에 있는 뭐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주도로 갈 때 다음 날까지는 못 간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도 맞는 얘기고,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12시까지 아니죠. 20시죠. 20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입니다. 20시. 자, 이길 오전 특급은 다음날 12시까지 맞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제주도 기억하시고. 다음 5번입니다. 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의사전달물은 서신과 서신의 성격을 가진 우편물을 말한다. 자,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서신은 따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서신과 의사전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서신이라고 의사전달물을 서신이라고 얘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 엽서의 경우라도 봉함하고 발송해야 된다. 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봉함을 안 하는 겁니다. 봉함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규격에 맞는 뭐 사제 엽서 같은 경우는 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제 엽서라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틀린 거죠. 서신은 문자, 기호, 부호, 뭐 그림 등을 표시한 유형문서 또는 전단과 신문, 전기 가맹물 등을 죄송합니다. 마이크 꼬이네요. 자,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서적이랑 그 다음에 상품 안내서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죠. 등은 제외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형 포장 우편물의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에 속하지 않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작은 물건, 소형 포장물.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몇 킬로다, 그 다음에 규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규정도 합니다만 그 정의 자체는 작은 물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미묘한 차이로 틀리는 거죠. 다음 6번입니다. 봉함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봉투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색. 기억하셔야죠. 흰색. 뭐 어두운 색 안 됩니다. 밝은 색입니다. 그 다음에 70% 이상이다. 반사율을 가질 것.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질 것. 자,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다음 2번. 세로의 크기는 최소 80, 최대 120.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mm. 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mm인 경우가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단입니다. 5단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세로는 세로가 지금 80에서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근데 틀린 거죠. 세로는 90에서 130입니다. 130이고, 그 다음에 가로는 140에서 235.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은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잡습니다. 5mm로. 근데 두께는 좀 다릅니다. 두께는
두께는 지금 0.16에서 5까지로 봅니다. 0.16mm에서 5까지.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가질 수가 없겠죠. 이런 오차를. 최대가 5인데 5mm 어떻게 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두께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두께에서도 이런 오차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또 틀린 게 되겠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틀렸네요. 2번이 틀린 거죠. 2번이 답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봉투는 스테이플, 핀, 리베트 등을 사용한 봉함 금지입니다. 금지. 맞죠? 그러면 금지니까. 뭘 사용해야 되냐?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접착제. 풀이나 접착제. 자국이 남는 것들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봉투 뒷면에는 광고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답이 그래서 2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7번입니다. 봉함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또 아는 것을 찾아야 되죠. 옳지 않은 거. 자, 무게는 3.27, 최대가 50 맞습니다. 최대 50 맞고. 그 다음에 2번 재질은 종이로 50 이상 뭐 85%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0이 아니죠. 50이 아니라 70입니다. 불투명도도 아니고 75%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편편하고 균일해야 된다. 균일. 그다음에 창문 봉투의 경우에는 우편 번호가 창문 안에 다 보이도록 할 것. 보여야죠. 보여야 갈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우편 번호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 봉투가 아니라면. 여기까지 기억하셔야겠죠. 창문 봉투가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편 번호는 상하 좌우. 상하 좌우. 자, 상하 좌우에 4mm의 여백을 둬야 됩니다. 4mm. 4mm의 여백을 둬야 됩니다. 자, 규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4mm가 아니어도 사실 가기는 가죠. 근데 규정에는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하 좌우. 창문 봉투가 아니라면은 그런 우편 번호의 어떤 그런 규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필요한 내용을 봉투 뒷면의 기계처리를 위한 밑면으로부터 7mm, 왼쪽으로부터 14mm를 제외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자, 책에는 지금 왼쪽으로라는 말이 안 나와 있죠. 네, 왼쪽으로부터. 자, 그거 좀 추가시켜 주기 바랍니다. 1번에 그 7mm 옆에다가 왼쪽으로부터 14mm, 7mm, 14mm가 아니라 7mm, 왼쪽으로부터 14mm. 자, 제외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8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왜냐면은 이게 7이랑 14, 어차피 틀린 내용입니다만 뭔가 좀 틀린 포인트가 있어야지. 이거는 그냥 말 자체가 아예 틀려버린 거기 때문에. 자, 7mm, 13mm로 되어 있죠. 근데 7mm랑 14mm가 아니라 얘는 17mm죠. 17mm. 그 다음에 여기도 14가 아니라 140. 자, 그래서 17이랑 140이다. 자,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에서도 지금 왼쪽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왼쪽으로부터입니다. 왼쪽으로부터.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 2번에 우편물의 뒷면에 광고 기재할 수 있다.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발광물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찍기, 뭐 돋아내기, 구멍들 기른 것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손상을 주는 것들, 손상을 주는 행동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스테이플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고, 이런 숫자들, 장난은 이쪽에서 친다.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것도 이쪽이다. 그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이다. 1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편 엽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자, 사제 광고엽서. 광고엽서는 사제가 안 됩니다. 광고엽서는 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편엽서를 볼 수가 없다. 플러스 뭐가 있냐? 고객 맞춤 엽서가 있습니다. 맞춘 거죠, 이거는. 고객의 어떤 그런 니즈에 맞게 만든 고객 맞춤 우편 엽서는 가능하지만 광고 엽서도 가능하지만 사제는 안 됩니다. 사제.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서 틀려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건 어렵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책에도 보면 굵은 글자로 써 있습니다. 사제.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다음 중 우편엽서의 규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네요. 알맞은 것은 자 1번 최소 50 최대 100이네요. 근데 50이랑 100이 아니라 90이랑 105입니다. 단위는 안 써 있는 거는 이제 밀리나 그램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의 최소 최대는 140에서 148. 그렇죠. 148. 허용 오차는 15 이런 거 없습니다. 5죠. 5. 자, 한 매당 중량이 요것만 좀 그램이 있네요. 한 매당 중량은 2에서 5 맞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이제 오답인 경우는 되게 헷갈리는 숫자들 쓰겠죠. 헷갈리는 숫자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띠종이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띠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상품이 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띠를 두릅니다. 띠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자, 근데 신문 형태의 전기 간행물의 띠종이는 최소 70, 최대 220이다? 아니죠. 이게 90에서 235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숫자입니다. 계속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 형태의 전기 간행물의 띠종이는 70mm 이상 맞고, 색상은 70% 이상의 반사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띠종이의 재질은 불투명도 75% 이상. 75%. 아까 앞에서도 75%에 대한 얘기 또 나왔었죠.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5%가 또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몇 번에 나왔었냐면은 그 2번에 나왔었죠. 7번에 2번이죠. 7번에 2번. 7번에 2번에서도 제가 봉합 우편물의 경우도 반사율이 불투명도가 75%다.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합 우편물도 띠종이도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릴 게 뭐냐면은 그 신문 형태가 아니면 형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밑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문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띠종이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전체를 덮는다. 를 덮는 모양이 돼야 됩니다. 덮는 형태. 띠종이가 전체를 덮어야겠죠. 전체를. 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 정도의 크기. 자, 그래서 답이 1번이다. 1번. 235까지다. 220이 아니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12번. 자,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네요. 자, 소포 우편물은 자, 1번. 소포 우편물은 취급 방법에 따라 등기 소포와 개별 택배로 나눈다? 자, 아니죠. 일반 소포죠. 보통 소포. 개별 택배가 아니라. 개별 택배는 이제 의미가 쿠 어쩌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한 어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편에서만 우체국에서만 다루는 것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니고 등기 소포가 보통이다. 보통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KPS는 소포 우편물의 계약 택배 브랜드이다. 계약 택배가 아니라 방문 소포 서비스인데, 자, KPS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브랜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우체국 같이 정부 직영 형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일반 택배 회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냐?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염두해 두시되 KPS는 불법이다. 단정 지으지 말고 KPS는 지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쓰고 있는 브랜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 택배 브랜드이다. 틀렸죠. 2번도 틀렸고. 다음 3번. 방문 접수 우체국 전화는 1588 1500번이에요. 좀 약간 좀 오그라드는 문제긴 한데 그 문제가 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번호까지도. 이게 1500이 아니라 1300이더라고요. 1300. 1588에 1300번이다.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등기소포는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우편 납부로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등기소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소포도 가능하다.
또 가능하다.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소포도.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가 좀 답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등기소포만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보통소포도 결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 개념서 보시면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등기소포하고 보통소포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취급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기록하냐 안 하냐. 등기는 기록하고 그다음에 보통소포는 기록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되고 안 되고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좀 책임지고 그다음에 돈을 더 많이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되는 경우는 요 비슷한 경우 요금 납부 방법은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나올 수가 있겠죠. 누구만 된다. 뭐 일반 소포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틀렸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이 그래서 4번이고 13번. 보통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통상 우편물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소포 우편물은 포장 우편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소형 포장 우편물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형 포장 우편물. 그래서 그 소포 우편물하고 소형 포장 우편물이 항상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좀 많이 헷갈리죠? 소포, 여기도 소포죠? 소형 포장, 소포.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소형 포장이냐 소포냐. 그래서 규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도 포함된다? 안 되죠. 서신 포함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물론 이제 밑에 나옵니다. 물품과 관련된 납품서나 영수증, 설명서 이런 것들은 문서 형태지만 그 물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물품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서신은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서신이 포함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등기소포는 창고 접수는 물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아까 방문 접수도 KPS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말씀드리면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음입니다. 자, 착불소포는 접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 요금을 수납한다. 맞죠? 착불소포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소포번호의 부여는 우편물류 시스템으로 접수함에 따라 자, 직원 직접 부여한다? 아니죠. 이거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직원이 직접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겠죠. 물론 우편 서비스라는 게 자체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 집약적인 3차 산업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직원이 직접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이다.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소포번호의 표시는 소포 번호표를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부착한다. 이것도 질문에 들어온 적 있습니다. 교수 질문방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다가 참았습니다. 참고 답을 드렸죠. 그래서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부착한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발송인이 개피라는 건 이제 열어보라 이거죠. 열어보는 것을 거부할 때는 접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근데 자,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으로 창고 직원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도 열어보라고 하면 사실 열 이유는 없죠. 근데 창고 직원이 이상하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본인이 못 뜬 거니까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주관적이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자동이다 라는 거. 자, 다음입니다. 등기소포에 대한 얘기 또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15번에 등기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적절한 거. 자, 송달 과정을 기록해야죠. 등기소포니까. 보통 소포라면 안 합니다.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망실 훼손 지연 배달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불가능한 거는 보통 소포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 특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부가 특수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택배, 어떤 택배를 보낼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소포를 보낼 거냐. 자,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보통 소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제로 요금 납부. 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소포도 가능하다. 보통 소포도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자, 얘네들은 다 보통 소포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싼 거죠, 싼 거. 저렴한. 그래서 이런 거 책임 안 진다. 그래서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하면은 등기소포로 가야겠죠. 보통소포는 책임도 안 지고 기록도 안 되고 없어져도 모릅니다. 부가특 이거 안 되고 빨리 보낼 수도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보통소포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네. 그 2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강의 마지막 문제. 자, 16번. 우체국 택배의 방문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방문 접수에는 개별 택배와 계약 택배가 있다. 맞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택배, 계약 택배가 있고 개별 택배는 이제 하나하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계약 택배는 좀 많은 양, 일정한 양,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맞고 그 다음에 개별 택배는 별도 요금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픽업한다. 이거는 계약 택배죠. 주기적으로 계약 택배죠. 계약 택배.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다음 정기, 부정기 이용 계약을 하면 별도의 전화 없이도 방문 접수한다.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별 택배는 자 인터넷 접수할 경우 창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을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500원 정도 할인해 준다. 500원도 제가 그 개념 시간 때도 기억하시라고 꼭 말씀드렸죠. 500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 답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강하고 2강 두 가지를 보셨는데 뭐 3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단권화 시키셔야 됩니다. 단권화. 책에 있는 내용도 옮기시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내용도 책에다 꼭 적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